미슐랭 셰프들이 한국 장독대로 몰려오는 이유. 프롤로그. 파리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 수백 년 동안 세계 요리의 정점에 있던 도시, 파리. 미슐랭 별을 받은 레스토랑들이 즐비한 그 도시의 주방에서 요즘 낯선 재료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버터가 아닙니다. 크림도 아닙니다. 갈색빛 짙은 덩어리. 냄새는 강하고 생김새는 투박합니다. 한국의 된장입니다. 코펜하겐에는 세계 미식 순위 정상을 수년째 지킨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 레스토랑 지하에는 발효 연구실이 있는데 최근 그 선반 한쪽에 낯선 물건들이 들어왔습니다. 작고 투박한 항아리들.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옹기입니다. 연구자들은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청담동의 한 레스토랑에는 요즘 특이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파리에서 온 셰프, 뉴욕에서 온 요리 평론가, 코펜하겐에서 날아온 발효 연구자. 그들이 손에 들고 오는 것은 노트북과 카메라뿐입니다.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배우러 온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셰프들이 그토록 연구하고 감탄하는 이 발효 음식은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도 평범한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된장찌개, 간장, 청국장.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매일 먹어온 것들입니다. 아침밥 먹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떠먹던 것. 어릴 때부터 냄새가 나도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우리에게 당연했던 것이 그들에게는 혁명이었습니다. 왜 한국의 장이 지금 세계 미식의 기준을 바꾸고 있을까요? 된장과 간장, 청국장은 단순한 전통 음식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미생물 공학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냉장고도 현미경도 세균학이라는 학문도 없던 시대에 이미 세계 최첨단의 발효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 프랑스 소스의 시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먼저 파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요리의 역사는 사실상 파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 파리에는 오기스트 에스코피에라는 셰프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최고의 호텔이었던 리츠 호텔과 사보이 호텔의 주방을 이끌었던 그는 1903년 요리 안내서라는 책을 펴냅니다. 그 책은 100년 넘게 세계 요리의 교과서가 됩니다. 에스코피에가 정립한 것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마더소스입니다. 즉 5가지 기본 소스입니다. 벨루테, 베샤멜, 에스파뇰, 올랑데즈, 토마토. 이 5가지 소스에서 수백 가지 파생 소스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세계 파인다이닝의 문법이 됐습니다. 어느 나라의 요리학교든 어느 나라의 미슐랭 레스토랑이든 기초는 이 5가지 소스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소스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버터와 크림입니다. 지방입니다. 버터를 녹이고 밀가루를 볶고 크림을 붓고 고기 육수를 졸입니다. 지방이 입안을 코팅하면서 만들어내는 풍부하고 묵직한 느낌. 한 숟가락 먹었을 때 혀 전체를 감싸는 그 농도감. 그것이 프랑스 소스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세계는 그것을 최고의 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의는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에 미슐랭 레스토랑이 생기든 주방에서는 프랑스 기법을 배웠습니다. 한국 셰프들도 프랑스로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 셰프들도 그랬습니다. 중국 셰프들도 그랬습니다. 남미 셰프들도 파리에서 배웠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단순한 한 나라의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요리의 공통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인구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됐습니다. 60세, 70세, 80세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버터와 크림으로 가득 찬 음식을 먹기 어려워졌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 혈압 걱정, 소화 걱정. 풍요로운 지방은 이제 건강의 적이 됐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건강 트렌드였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저지방 식단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볍고 건강하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버터는 죄악이 됐습니다. 크림은 피해야 할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미식가들의 취향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방이 주는 농도감에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나면 무겁고 다음 날까지 속이 불편했습니다. 강렬하지만 단조로운 그 맛에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세계의 미식가들은 새로운 것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복합적인 풍미, 더 오랫동안 여운이 남는 맛, 먹고 나서도 생각나는 깊이, 버터가 줄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그 무언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대의 미식은 더 이상 지방의 농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의 깊이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만드는 맛, 세월이 쌓이는 풍미, 돈으로 살 수 없고 기술로 앞당길 수 없는 그 맛. 세계의 셰프들은 그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발효에서 찾았습니다. 2장. 미슐랭 셰프들이 발견한 발효의 힘. 2004년 북유럽의 작은 항구 도시 코펜하겐에서 하나의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습니다. 노마입니다. 덴마크어로 북유럽의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셰프 르네 레제피는 처음부터 프랑스 소스를 거부했습니다. 버터도 최대한 쓰지 않았습니다. 크림도 줄였습니다. 올리브 오일도 최소화했습니다. 대신 그가 선택한 것은 북유럽의 자연이었습니다. 숲에서 채취한 이끼, 해변의 해조류, 겨울 숲의 솔방울, 그리고 발효였습니다. 처음에 세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끼를 요리한다고, 솔방울을 먹는다고, 고작 그게 미식이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노마는 세계 최고 레스토랑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후 4번이나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셰프들이 코펜하겐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르네 레제피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것은 발효였습니다. 그는 레스토랑 지하에 발효 연구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실험들을 시작했습니다. 코지라는 곰팡이를 이용한 발효였습니다. 코지는 원래 일본에서 미소와 사케를 만드는 데 쓰는 균입니다. 그런데 노마는 이 균을 곡물에도 붙였습니다. 고기에도 붙였습니다. 심지어 두부에도 붙였습니다. 그 결과 완전히 새로운 풍미가 만들어졌습니다. 고대 로마의 발효 생선 소스인 가룸도 재현했습니다. 생선을 소금에 절여 오랫동안 발효시키면 액체가 배어나옵니다. 그 액체는 엄청난 감칠맛을 가진 소스가 됩니다. 노마는 이 고대 기법을 현대 파인다이닝으로 가져왔습니다. 세계 미식계의 발효 열풍이 시작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도쿄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런던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서도 셰프들이 발효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 주방에는 발효실이 생겼습니다. 셰프들은 흰 가운을 입고 현미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과정에서 세계 최고 셰프들은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새롭게 발견했다고 생각했던 발효의 세계가 이미 한반도에서 수천 년 전부터 구현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노마가 코지 발효를 실험하는 동안 한국에는 이미 수천 년 된 메주 발효가 있었습니다. 노마가 가룸을 재현하는 동안 한국에는 이미 젓갈과 액젓이 있었습니다. 노마가 발효 연구실을 만드는 동안 한국의 장독대는 이미 거대한 발효 연구소였습니다. 세계가 새롭게 발명했다고 생각한 것을 한국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3장. 중국은 제국의 발효를 만들었다. 이제부터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왜 한국의 장이 중국이나 일본의 발효, 식품과 다른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세 나라가 각각 어떤 발효를 만들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은 대륙입니다. 동서로 5,000km입니다. 남북으로 5,500km입니다. 한반도 면적의 약 44배입니다. 거기에는 현재 14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항상 세계 최대 규모의 인구를 먹여 살려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이 거대한 규모가 중국 음식 문화의 본질을 결정했습니다. 빠르게, 많이, 강하게, 거대한 웍 위에 강한 불꽃을 올립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양의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중국 요리의 기본 문법입니다. 중국의 발효도 이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두반장입니다. 사천성의 고추와 콩을 발효시킨 소스입니다. 입에 넣는 순간 강렬한 매운맛과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황두장도 있습니다. 콩을 빠르게 발효시켜 만든 소스입니다. 강한 짠맛과 즉각적인 감칠맛이 특징입니다. 흑두장도 있습니다. 검은 콩을 발효시킨 소스입니다. 웍 요리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깊은 향을 냅니다. 중국 발효의 특징은 즉각성입니다. 넣는 순간 맛이 터집니다. 빠른 조리 속도에 맞게 짧은 발효 시간 안에 강한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식재료를 천천히 숙성시키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강한 맛을 추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요리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강력한 맛을 가지게 됐습니다. 누구나 한 입 먹으면 좋아하는 직접적이고 강렬한 쾌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중국 음식점이 퍼져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의 발효는 거대한 제국의 속도를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빠르게, 강렬하게, 효율적으로. 그것이 중국 발효 문명의 본질입니다. 사장. 일본은 정제된 발효를 만들었다. 이번에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이야기는 중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국토 면적의 약 70%가 산지입니다. 농사 지을 땅이 적었습니다. 자원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긴 해안선 덕분에 해산물은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내륙 자원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일본의 발효는 극도로 정밀하고 정교하게 발전했습니다. 일본 발효의 핵심은 코지균입니다.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제라는 곰팡이 균입니다. 쌀이나 보리에 이 균을 배양하면 코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코지에서 미소와 쇼유, 사케와 미림이 탄생합니다. 일본 발효 장인들의 목표는 균일함이었습니다. 오래 만든 미소와 10년 전에 만든 미소가 같은 맛이어야 했습니다. 온도 1도의 차이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습도 1%의 차이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같은 균을 사용해 같은 맛을 재현하는 것. 그것이 일본 발효 장인의 이상이었습니다. 그 정교함은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스시의 세계화가 대표적입니다. 미슐랭 도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식재료의 고급 브랜딩 역시 같은 흐름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발효 문화를 전 세계에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문화로 포지셔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본산 간장은 이미 프리미엄 재료입니다. 파리의 셰프들이 일본 미소를 소스에 활용하는 것도 낯선 일이 아닙니다. 세계는 일본의 발효를 먼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은 발효를 예술처럼 정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술을 세계에 팔았습니다. 5장.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갔다. 이제 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한국의 자연 환경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한반도는 극단적인 땅입니다. 여름은 뜨겁고 습합니다. 서울의 7월 평균 기온은 25도를 넘습니다. 습도는 80%를 오르내립니다. 동남아시아와 비슷한 여름입니다. 그런데 겨울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때로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갑니다. 시베리아 바람이 직접 내려오는 혹독한 추위입니다. 한국인들은 이 극단적인 사계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계절은 짧았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합니다. 그리고 그 식량으로 긴 겨울을 버텨야 했습니다. 저장은 생존이었습니다. 음식을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느냐가 삶과 죽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발효가 발달했습니다. 소금으로 절였습니다. 발효시켰습니다. 장기 보관했습니다. 된장, 간장, 청국장, 김치, 젓갈. 이 모든 것이 긴 겨울을 버티기 위한 저장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선택한 발효 방식은 중국과도 일본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발효를 통제했습니다. 온도를 관리했습니다. 균을 배양했습니다.
변수를 최소화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발효를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강한 풍미를 추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통제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자연에 맡겼습니다. 메주를 떠올려 보십시오. 삶은 콩을 으깨 덩어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균을 접종하지도 않습니다. 온도를 정밀하게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짚으로 묶어 처마에 매달아 둡니다. 겨울바람을 맞으며 자연의 공기 속 균들이 스스로 자라도록 내버려 둡니다. 바실러스 서브틸리스균이 달라붙습니다. 자연 효모가 자랍니다. 공기 중에 다양한 미생물들이 메주 위에서 경쟁하고 공존합니다. 통제 없이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발효. 이것이 한국 발효의 본질입니다. 그 메주를 독에 넣습니다. 소금물을 붓습니다. 뚜껑을 덮어둡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빛이 독을 달굽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독을 식힙니다. 봄바람이 독 주변을 스쳐갑니다. 이 모든 자연의 변화가 독 안의 미생물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백 종의 미생물이 수십 년에 걸쳐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옹기입니다. 한국의 전통 항아리인 옹기는 단순한 흙그릇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미세한 기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숨을 쉽니다.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의 기체는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숨쉬는 항아리가 발효 환경을 완벽하게 조절합니다. 유리 용기에 담으면 같은 균이어도 다른 맛이 납니다. 스테인리스 통에 담아도 또 다릅니다. 옹기가 만드는 독특한 환경이 한국장의 맛을 다른 나라에서 흉내낼 수 없게 만드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의 발효는 야생의 복합 발효입니다. 중국의 빠른 발효도 아닙니다. 일본의 정제된 발효도 아닙니다. 통제를 포기하고 자연에 맡긴 발효입니다. 수백 종의 미생물이 경쟁하고 공존하며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풍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포기가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를 만들었습니다. 6장. 장독대는 사실 거대한 바이오 연구소였다. 이제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된장 한 숟가락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짠 콩 반죽일까요? 아닙니다. 수억 마리의 미생물이 보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과학자들이 한국 전통 된장의 미생물 다양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시판 된장에도 수십 종의 미생물이 존재했습니다. 오래 숙성된 전통 된장에는 수백 종의 미생물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실러스 서브틸리스입니다. 흔히 청국장균이라고 불리는 균입니다. 이 균은 콩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거대하고 복잡한 단백질 분자를 잘게 쪼갭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바로 흡수할 수 있는 아미노산으로 바꿔줍니다. 그 아미노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글루탐산입니다. 바로 감칠맛의 주성분입니다. 감칠맛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혀는 5가지 기본 맛을 느낍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감칠맛입니다. 감칠맛은 일본어로 우마미라고 불립니다.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서양에서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맛이었습니다. 1908년 일본의 이케다 기쿠나의 박사가 처음으로 이 맛의 주성분인 글루탐산을 분리해냈습니다. 그 뒤 세계는 감칠맛이 독립적인 기본 맛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감칠맛의 특징은 복합성과 지속성입니다. 단맛은 먹는 순간 느끼고 끝납니다. 짠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감칠맛은 천천히 퍼집니다.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맛들을 끌어올립니다. 감칠맛이 있으면 적은 소금으로도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더 적은 지방으로도 풍부한 느낌을 냅니다. 된장에는 이 글루탐산이 대단히 많습니다. 잘 숙성된 된장의 글루탐산 함량은 프랑스 치즈 파르메산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입니다. 파르메산은 감칠맛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세계 최고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된장이 그것과 맞먹거나 능가하는 수준의 글루탐산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된장 발효 과정에서는 수백 종의 방향성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피라진, 프라논, 에스테르계 화합물들입니다. 이 화합물들이 된장의 복잡한 향을 만들어냅니다. 처음 냄새를 맡을 때의 날카로운 향, 먹고 나서 올라오는 부드러운 단내, 오래 숙성될수록 깊어지는 구수한 향. 이 모든 것이 수백 종 화합물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화학의 결과입니다. 이제 된장과 프랑스 육수를 비교해 봅시다. 프렌치 스톡은 뼈와 채소를 오랫동안 끓여 만듭니다. 깊고 풍부합니다. 그러나 그 풍미의 주요 성분은 지방산과 메일라드 반응물, 그리고 고기의 단백질 분해물입니다. 몇 가지 핵심 화합물이 강렬한 인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반면 된장의 풍미 성분을 분석하면 수백 가지 화합물이 나옵니다. 유리 아미노산만 해도 수십 종입니다. 방향성 화합물은 셀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살아있는 미생물이 계속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된장은 정지된 음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맛의 경험도 다릅니다. 버터 소스는 혀를 덮습니다. 풍부하고 즉각적으로 입 전체를 코팅하며 강렬한 만족감을 줍니다. 먹는 순간이 절정입니다. 된장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강한 인상이 옵니다. 짠맛입니다. 감칠맛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층이 찾아옵니다. 은은한 단맛입니다. 약간의 쓴맛입니다. 깊은 구수함입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도 그 여운이 입안에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물을 마셔도 된장 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풍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버터는 혀를 덮습니다. 하지만 된장은 혀 전체를 흔듭니다. 세계 최고 셰프들이 된장에 매료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합성, 이 지속성, 이 깊이는 버터와 크림만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7장. 청국장은 사실 엄청난 과학이었다. 이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국장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청국장 냄새는 강합니다. 처음 맞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충격을 받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느냐는 표정을 짓습니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청국장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갈립니다. 오랫동안 이 냄새는 청국장에 대한 편견이 됐습니다. 냄새나는 음식, 특이한 음식, 무언가 발효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음식. 그래서 한국인들조차 청국장을 세계에 자신 있게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청국장을 과학으로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청국장은 된장과 다릅니다. 단 이틀에서 사흘 만에 발효가 완성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엄청납니다. 바실러스 서브틸리스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그리고 콩 단백질을 급속도로 분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토키나아제라는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나토키나아제는 혈전을 녹이는 작용을 합니다. 혈관 속에 굳은 피를 녹여내는 효소입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폴리글루탐산도 만들어집니다. 청국장을 들면 실이 길게 늘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끈적한 실이 바로 폴리글루탐산입니다. 이 물질은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돕습니다. 청국장에는 엄청난 양의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도 존재합니다. 요즘 건강식품점에서 비싸게 판매되는 프로바이오틱스 캡슐과 비교해도 청국장은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21세기 의학은 이제 장이 제2의 뇌라고 말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면역 기능을 결정합니다.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노화 속도까지 좌우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건강이 전신 건강의 기초라는 것이 현대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국장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현미경도 없었습니다. 세균학이라는 학문조차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미 살아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21세기 의학이 찾아낸 건강의 핵심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음식이었던 겁니다. 청국장은 이상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수천 년 앞서간 음식이었습니다. 8장. 세계 최고 셰프들이 서울로 오기 시작했다.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파리의 한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메뉴가 등장했습니다. 셰프는 소고기 안심 위에 된장 리덕션 소스를 올렸습니다. 기존의 와인 소스 대신이었습니다. 처음 손님들의 반응은 반신반의였습니다. 된장이라고요. 한국 음식이라고요. 하지만 한 입 먹은 뒤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다음 주 예약이 모두 찼습니다. 런던의 한 레스토랑에서는 간장을 베이스로 한 캐러멜 디저트를 선보였습니다. 소금 캐러멜의 조합은 이미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간장이 더하는 감칠맛과 복합성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코펜하겐의 발효 연구팀은 한국 전통 된장의 미생물 다양성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전통 된장의 미생물 다양성은 세계 어느 발효식품과도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세계의 셰프들이 서울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전통장 생산자를 찾아갑니다. 장독대 앞에서 설명을 듣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직접 열어봅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으며 노트에 기록합니다. 한때는 한국 셰프들이 프랑스를 배우기 위해 파리로 갔습니다. 지금은 유럽 셰프들이 한국장을 배우기 위해 서울로 옵니다. 그들이 서울에서 발견하는 것은 단순한 새로운 재료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철학입니다. 자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빠른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균일함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장 문화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이 지금 세계 미식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9장. 왜 서울은 새로운 미식 도시가 됐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미식 지도에서 서울의 존재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도쿄가 있었습니다. 홍콩이 있었습니다. 상하이도 있었습니다. 아시아 미식의 중심은 분명 일본이었습니다. 미슐랭 도쿄에는 별이 넘쳐났습니다. 세계 최고 레스토랑 목록에도 일본 식당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16년 미슐랭 가이드 서울이 처음 발간됐습니다. 첫 해부터 서울의 레스토랑들이 미슐랭 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은 아시아 최고 미식 도시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50 베스트 레스토랑 목록에도 서울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서울을 미식 여행지로 소개했습니다. CNN도 서울의 음식 문화를 조명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바뀐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세대 교체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요리를 배우고 돌아온 한국 셰프들이 한식의 발육, 유산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을 프랑스 기법으로 졸였습니다. 에멀전 소스로 만들었습니다. 간장은 이탈리아 발사믹처럼 리덕션의 드리즐로 활용했습니다. 묵은지의 발효 복합성은 새로운 가니시로 재해석했습니다. 막걸리는 자연 발포 와인처럼 페어링했습니다. 서양의 기술과 한국의 발효 재료가 만나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를 매혹시켰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한국 셰프들이 자신들의 재료에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한국 셰프들은 한식을 투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무대에 내놓기에는 세련되지 않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셰프들은 다릅니다. 수천 년 숙성된 된장이 파르메산 치즈보다 더 복잡한 감칠맛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간장이 일본 간장보다 더 복합적인 미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요리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이제 단순히 음식을 잘 만드는 도시가 아닙니다. 새로운 풍미를 연구하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발효 유산 위에서 21세기의 새로운 미식을 만들어내는 도시입니다. 10장. 왜 세계는 이제야 한국 발효를 이해하기 시작했나?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장이 이렇게 뛰어난 것이었다면 왜 세계는 이제야 알아보기 시작한 걸까요?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한국 음식은 세계 무대에서 저평가됐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역사입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한국 문화는 열등한 것으로 취급됐습니다. 음식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된장 냄새는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의 냄새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상처는 한국인들 스스로 자신의 음식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였습니다. 자국의 음식 문화를 세계에 알리려면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전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부터 세계에 자국 음식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었습니다. 스시가 세계로 퍼졌습니다. 라면도 세계화됐습니다. 미소 역시 프리미엄 식재료가 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본의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훨씬 늦게 경제적 여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 사이 일본은 이미 아시아 음식의 세계 표준을 선점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편견이었습니다. 세계는 오랫동안 한국 발효 음식의 냄새만 맡았습니다. 그 안의 과학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냄새는 강했습니다. 생김새는 투박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은 쉽게 열등한 것으로 취급됐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마이크로바이옴 혁명이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장내 미생물 연구가 폭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장 속에 사는 수백 쪽의 미생물이 인간 건강을 결정한다는 연구들이 쏟아졌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개념도 대중화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이 재발견됐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과학 분석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된장이 맛있다는 사실은 알아도 왜 맛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게놈 시퀀싱과 정밀 질량 분석 기술 덕분에 된장 안에 수백 종 미생물과 화합물을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학이 된장의 복합성을 숫자로 증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편견이 아니라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한류였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세계로 퍼졌습니다. K-팝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한국 영화도 주목받았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도 함께 세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속 된장찌개 장면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한국 음식을 직접 먹어보고 싶다는 외국인도 늘어났습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이 맞물리면서 세계는 이제야 한국 발효의 진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1장 AI와 바이오 시대, 판이 바뀌었다. 여기서 조금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는 미생물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은 인체 미생물 총,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인간 건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팎에는 인체 세포수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면역 체계를 훈련시킵니다. 비타민을 생산합니다. 심지어 뇌와도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줄어들면 비만 위험이 높아집니다. 당뇨 위험도 커집니다. 자가 면역 질환과 우울증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미생물 생태계를 가진 사람은 노화 속도도 더 느립니다. 질병에도 덜 노출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21세기 의학의 새로운 프론티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발효식품의 가치가 다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미생물을 담고 있는 음식, 장내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드는 음식, 수천 종 유익균을 공급하는 음식. 그것이 바로 한국의 발효식품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관점에서 봐도 한국의 전통 발효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된장과 청국장, 간장과 젓갈 속 미생물들은 수천 년 동안 자연 선택을 거쳐 살아남은 균들입니다. 혹독한 한반도의 기후를 견뎌냈습니다. 극단적인 사계절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일반 실험실에서 배양한 균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들이 앞으로 의약품 개발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오 소재 개발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식품 산업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미생물을 이해하는 나라가 강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은 처음부터 미생물 위에 세워진 음식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축적된 발효 지식과 미생물 자산이 21세기에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2장 세계 최고의 풍미는 이제 시간이 만든다. 20세기의 럭셔리와 21세기의 럭셔리는 다릅니다. 20세기의 최고급 음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캐비어입니다. 흑해에서 잡은 철갑상어의 알입니다. 한 스푼에 수만 원을 호가합니다. 화이트 트러플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알바 지방에서 나는 버섯입니다. 1kg에 수백만 원을 넘습니다. 푸아그라도 있습니다. 강제로 살을 찌운 거위의 간입니다. 그리고 샴페인, 이베리코 하몬, 일본 와규도 있습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돈만 있으면 지금 당장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미식의 최전선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럭셔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30년 숙성 된장입니다. 100년 넘게 이어온 시간장입니다. 대를 이어 관리해온 장독대입니다. 이것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당장 만들 수 없습니다. 3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100년을 이어온 시간이 필요합니다. 돈이 아니라 세월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화와 세대가 함께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세계 최고 셰프들이 한국장에 열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당장 이런 맛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자본을 투자해도 하루아침에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장 안에는 시간이 만들어낸 복합성이 들어 있습니다. 세대가 이어온 미생물 생태계가 살아 있습니다. 자연이 만든 풍미가 축적돼 있습니다. 21세기의 최고급 음식은 돈보다 시간이 만듭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시간을 수천 년 동안 쌓아왔습니다. 에필로그. 한국인은 이미 미래의 맛을 만들고 있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된장을 평범한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먹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집마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할 것 없다고 여겼습니다. 오히려 냄새 때문에 부끄러워했습니다. 외국인 앞에서 청국장을 먹기 민망해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도시락으로 싸가는 것이 창피했던 기억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최고 셰프들이 한국의 장독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은 햇빛과 바람, 계절과 미생물로 시간의 맛을 만들어 왔습니다.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졌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식이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메주를 언제 빚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장을 언제 담가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독뚜껑을 언제 열고 닫아야 하는지도 몸으로 익혔습니다. 수천 년 경험이 손끝의 감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지혜가 이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셰프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식가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국인 스스로 자신의 발효 문화를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느냐는 점입니다. 세계가 인정해서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가 몰랐을 때도 그것은 이미 가치 있는 문화였습니다. 냄새난다고 손가락질 받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마다 장독대를 살피던 손길,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던 냄비, 그 안에는 수천 년의 과학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그 오래된 항아리 안에서 미래의 미식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던 것이 바로 세계가 찾던 맛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